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변동 속에서 살아남으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정의하기 어렵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이 바로 운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운을 가벼운 우연 정도로만 여긴다. 어떤 이는 운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또 어떤 이는 운을 하늘이 결정하는 숙명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운은 우연도 미신도 숙명도 아니다. 운은 다루어야 할 현실적 자산이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이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겸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본질을 읽었다. 그들은 운을 하늘에 맡긴 적이 없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만큼 준비되어 있었고 기회를 감지할 만큼 냉철했으며 기회를 현실로 만들 만큼 행동했다. 즉, 운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운이 머무를 그릇을 만든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기회를 보지 못하는가? 답은 단순했다. 운을 현실적인 힘으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였다. 운을 허황된 개념으로 보는 사람은 기회를 앞에 두고도 망설인다. 반면 운을 실제 흐름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작은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고 움직인다. 성공은 재능과 성실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위에 운을 다루는 능력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동아시아의 성장기, 세계 경기 침체기, 정치 사회적 격변 속을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기회를 마주했다. 그때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것은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운을 바라보는 태도였다. 운을 두려워하지도 과신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원칙만은 분명히 지켰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 속에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다. 운을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다. 운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문을 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운명은 외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의지나 정신론이 아니다. 운을 자산처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불운에도 무너지고 작은 행운에도 들뜬다. 그러나 운을 흐름으로 이해한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여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정확히 판단한다. 운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은 다음 4가지 태도를 가진다. 첫째, 운은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보이지 않기에 예민해야 하고 예민해야 움직일 수 있다. 둘째, 운은 준비 위에서만 동작한다. 준비 없는 기대는 꿈이고 준비된 기대가 기회가 된다. 셋째, 운은 불운과 한쌍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불운을 피하려는 사람은 결국 기회도 피하게 된다. 넷째, 운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다뤄야 한다. 감정은 순간을 흔들지만 원칙은 흐름을 잡는다. 운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운은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운을 결정한다. 이 태도 하나가 폭풍 같은 시절에도 회사를 지켜낸 힘이었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한 기준이었다. 운은 누구에게나 스쳐 지나가지만 그 운을 붙잡는 사람은 준비된 소수였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운을 만들고 있는가? 기업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결국 이 질문 앞에서 갈린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경영자와 리더들을 만나왔다. 그들은 각기 다른 산업에서 성공을 이루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는 거의 같은 말이 나왔다. 솔직히 운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한 겸손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깊은 통찰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운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운이 찾아오기까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겸손처럼 들릴 뿐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많이 실패했고, 누구보다 더 많은 시도를 했다. 그 축적의 과정이 결국 운이 좋아 보이는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다는 말은 운을 붙잡을 만큼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기회는 늘 남에게만 가는가? 그러나 기회는 누구에게나 스쳐 지나간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험으로 본다. 기회가 기회로 보이느냐 아니면 부담으로 보이느냐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숱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떤 선택은 회사를 성장시켰고 어떤 선택은 깊은 반성을 남겼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나는 운이라는 요소와 마주했다. 그 운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의 기준을 세워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성공한 많은 경영자들 역시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운을 믿지도 않았다. 그들은 운을 존중했다. 운을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흐름, 하나의 자원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흐름이 오기까지 미세한 변화, 사람들의 심리, 시장의 온도, 경쟁의 방향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누구보다 많은 불운을 견디고 누구보다 많은 실패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다. 그 과정이 쌓인 사람만이 행운이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변환할 힘을 갖게 된다. 나는 숫자와 성과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항상 보려고 노력했다. 성공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축적이 있다. 잘 보이지 않는 인내,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결정, 가슴 속에서 수백 번 되뇌는 고민들이 결국 운을 붙잡는 그 한순간으로 모인다. 운을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명하게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고 때로는 불운처럼 느껴진다. 나는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작은 기회를 만나도 큰 성과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큰 기회를 만나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재능이 아니다. 훈련된 감각, 즉 운을 감지하는 능력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후배 경영자들에게 같은 말을 한다. 운이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운이 왔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운이 좋았다는 말은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과 자기 성찰, 그리고 끊임없는 준비 속에서 성공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직한 고백이다. 나는 경영을 하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원리를 발견했다. 바로 대수의 법칙, 다수의法則이다. 수학에서 말하는 이 법칙은 단순한 확률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흥망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현실의 원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수의 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표본이 많아질수록, 시도가 많아질수록 결과는 본래의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이를 삶과 경영에 적용하면 많이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운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진실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종종 운을 단기간의 재수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연속으로 이기거나 복권 번호를 맞추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단기적 운은 통제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 운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왔다. 성공한 이들은 재능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도를 했고 그 시도 속에서 더 많은 실패를 견디고 결국 기회가 나타날 확률을 스스로 높였다. 시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력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운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평생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을 계속 두드린 사람은 언젠가 그 문이 열린다. 이 단순한 진실이 대수의 법칙이 우리 삶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나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매일 현장에서 고객의 반응을 관찰하며 수십 번의 작은 시도를 반복했다. 그중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 실패들은 나를 단련시켰고 그 축적된 실패 속에서 어느 날 하나의 기회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운의 실체였다. 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도의 잔해 위에 쌓여 등장한 필연적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나빴다 말하지만 실제 차이는 시도의 양량이다. 많이 움직인 사람은 불운도 더 많이 겪는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도 더 많이 만난다. 반면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불운도 적지만
기회도 적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을 보며 말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다.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운이 찾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그러나 움직이는 순간부터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 시도는 때로는 고통을 주고 때로는 실패를 가져오고 때로는 손실을 야기한다. 그러나 시도 없는 안정은 언뜻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이 절대 찾아오지 않는 가장 위험한 토양이다. 대수의 법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더 많이 움직이면 더 많은 기회가 온다. 더 많이 두드리면 더 많은 문이 열린다. 더 많이 시도하면 운은 통계적으로 당신에게 가까워진다. 운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나는 얼마나 움직였는가? 나는 얼마나 실패했는가? 나는 운이 오기까지 얼마나 준비했는가? 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시도라는 필연의 축적이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운은 더 이상 불확실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으로 변한다. 나는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불운을 경험했다. 예상치 못한 시장의 붕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비난,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내부 조직의 갈등까지 이런 순간들 속에서 나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다. 불운을 다루는 태도가 운의 향방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불운이 닥치면 조급해한다.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남을 탓한다. 그러나 불운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판단을 흐리고 더 큰 불운을 부르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불운이 오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관찰하라. 불운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던 문제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불운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허점 혹은 보이지 않던 균열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불운을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을 뒤돌아볼 기회를 잃는다. 반면 불운을 분석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 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자문했다. 지금의 불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고치라는 신호인가? 이 질문은 나를 감정에서 떼어놓고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만들었다. 불운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영자는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나 불운을 나 자신에게 묻는 경영자는 그 불운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꾼다. 나는 불운을 겨울에 비유하곤 한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억지로 잎을 틔우지 않는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몸을 낮추며 침묵 속에서 다음 계절을 기다린다. 겨울은 생명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봄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다. 경영도 정확히 같다. 불운이 닥쳤을 때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뿌리도 약한 나무가 거센 바람 속에서 억지로 가지를 펴는 것과 같다. 그런 시도는 더 큰 손실을 부르고 결국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위기 속에서 이렇게 행동했다. 몸을 낮추고 감정을 멈춘다. 불운의 본질을 파악한다. 조직 내부의 약점을 찾아 보완한다. 위기 이후에 어떻게 도약할지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이 과정이 쌓여 불운은 나를 흔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운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불운을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불운은 더 이상 불운이 아니다. 불운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운에 끌려다닌다. 그러나 불운을 다루는 사람은 운의 흐름을 스스로 바꿔낸다. 경영의 본질은 결국 좋은 때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때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불운이 닥쳤을 때 조용히 숨을 고르고 판단을 좁히지 말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것. 이 단순한 태도 하나가 내가 기업을 오래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 진짜 실력은 호황이 아니라 불안과 불운 속에서 드러난다. 경영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비슷한 환경이 주어진다. 같은 경기, 같은 정책, 같은 시장, 그러나 결과는 늘 극명하게 갈린다. 어떤 기업은 위기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기업은 같은 위기 속에서 도약한다. 나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숫자와 표면적 변화에 매달린다. 오늘 매출이 얼마였는지, 경쟁사가 가격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정책이 오늘 어떤 발표를 했는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파도에 불과하다. 경영자는 파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바다의 흐름, 플로우를 읽어야 한다. 나는 거품 경제 시절 이 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부동산으로 하루아침에 돈을 벌고 있었다. 한 사람은 1억엔을 벌었다고 자랑했고 다른 사람은 단 며칠 만에 몇 배의 수익을 냈다며 흥분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환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의 냄새를 감지했다. 너무 빠른 상승에는 반드시 균열이 존재한다. 너무 뜨거운 시장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 이 흐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내 직감과 경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뛰어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두가 돈을 버는데 왜 혼자 멈추고 있는가?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니냐? 그러나 나는 대세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흐름이 언제 뒤집힐지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품은 폭발했다. 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한때 부를 자랑하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파산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흐름을 보았다. 우수한 부동산이 시장의 저가로 쏟아졌고 뛰어난 인재들이 일자리를 잃고 흩어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다. 그 결정은 회사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국관 다주관이다. 대국관은 단순히 먼 곳을 보는 눈이 아니라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읽는 능력이다. 대국관이 없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크게 보지만 대국관이 있는 사람은 미래의 흐름을 더 크게 본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기회는 작은 파동 속에 숨어 있지 않고 큰 흐름 속에 숨어 있다.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의 이익에 흔들리고 어제의 손해에 움츠러든다. 그러나 흐름을 읽는 사람은 눈앞의 파동보다 바다 전체의 방향을 본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고 호황 속에서도 경계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기회를 만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흐름을 읽는 감각을 길러왔고 기회가 올 자리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흐름이 바뀌는 미세한 신호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다. 나는 지금도 젊은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숫자만 보지 말고 흐름을 보라. 하루의 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계절의 변화를 읽어라. 경영자는 날씨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절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흐름을 읽는 사람에게 운은 우연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자원이 된다. 경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난다. 어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어떤 위기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피해는 더 크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배웠다. 모든 싸움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이긴다. 사람들은 흔히 위기를 만나면 움직이려 한다. 당장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잘못된 한 걸음이 올바른 10걸음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불운이 오면 움직이지 말고 몸을 낮추어라.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이다. 겨울이 왔을 때 나무가 억지로 잎을 틔우지 않듯 기업도 위기의 순간에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부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외부의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섣부르게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단단히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위기마다 스스로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불운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놓쳤던 약점은 무엇인가? 외부의 소음 중 무엇이 진짜 신호인가? 위기가 지나간 후 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질문들은 나를 감정에서 분리시키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했다. 감정은 위기를 더 크게 만들지만 원칙은 위기를 작게 만든다. 많은 경영자들이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은 움직여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멈춰야 할 순간에 움직이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아가야 할 순간에 망설이면 기회는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겨울잠의 원칙을 경영에 적용했다.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준비한다. 시장을 분석하고 비용 구조를 점검하고 조직의 균열을 메우고 다음 계절을 예측한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시기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는 것과 무기력은 다르다. 나는 위기 속에서도 늘 촉을 세우고 있었고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관찰했다. 몸은 웅크리고 있어도 머리는 항상 다음 흐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멈춤이다.
반대로 운이 돌아왔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봄이 왔는데도 겨울의 자세를 유지하면 또 다른 불운을 부르게 된다. 나는 위기에서 살아남은 후 반드시 공격의 타이밍을 잡았다. 자본을 재정비하고 인재를 모으고 확장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골랐다. 이러한 빠른 전환 능력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였다. 따라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다. 지금은 멈춰야 할 때인가? 나아가야 할 때인가?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호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운은 결국 타이밍의 문제이며 타이밍은 멈춤과 전진의 균형 속에서 완성된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말한다. 멈출 때 멈추고 나아갈 때 나아가라. 이 단순한 진리가 수많은 폭풍 속에서 회사를 지켜준 가장 큰 원칙이었다. 나는 경영을 하며 3번의 거대한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1991년, 2000년, 2008년. 각 위기는 형태도 달랐고 충격의 깊이도 달랐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대국간 다주관이 없는 기업은 모두 쓰러졌고 대국간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았다. 대국간이란 단순히 멀리 보는 눈이 아니다. 대국간은 구조를 보는 눈, 즉 시장의 본질적 움직임을 읽는 시각이다. 사람들은 당장의 숫자, 당장의 변화, 당장의 결과에 집중한다. 하지만 그것은 파도일 뿐이다. 파도는 크고 작을 뿐 본질이 아니다. 경영자가 보아야 할 것은 바다 전체의 흐름이다. 거품 경제 시절 모두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쉬운 돈을 왜 마다하는가? 시장의 흐름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그러나 나는 거품이 꺼지는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심리에 과열이 생기고 자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순간 시장은 이미 균열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품은 무너졌다.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한때 성공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또 다른 기회를 보았다. 우수한 부동산이 헐값에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다. 그 선택은 회사의 장기적 확장을 가능하게 했고 위기는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국관이다. 대국관은 위기를 먼저 감지하고 기회를 먼저 발견하고 흐름의 끝을 먼저 보는 눈이다. 대국관이 부족한 경영자는 숫자에 매몰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고 언론의 소음에 좌우된다. 그러나 대국관이 있는 경영자는 표면을 보지 않고 구조를 본다. 결과를 보지 않고 방향을 본다. 당장의 유불리를 보지 않고 다음 계절의 변화를 본다. 리스크 관리 역시 대국관에서 출발한다. 리스크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리스크를 무시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진정한 경영자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계산하고 대비한다. 이 3가지가 갖추어져야 리스크는 위협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변수가 된다. 나는 위기 속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 지금 시장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파도 뒤에 오는 2번째 파도는 무엇인가? 이 흐름은 언제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이 질문들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했다. 대국가는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국가는 경험, 통찰,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흐름을 읽는 감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후배 경영자들에게 말한다. 작은 파동에 흔들리지 말고 큰 판을 보라. 오늘의 결과보다 내일의 흐름을 보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기회를 만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흐름을 읽고 위기를 먼저 감지하고 움직여야 할 때를 아는 사람들이다. 대국가는 결국 운을 다루는 가장 높은 형태의 능력이며 기업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많은 사업을 시작했고 또 수많은 사업을 접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성공한다. 요즘 유행하는 그릿이라는 단어도 이런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물론 끈기는 필요하다. 그러나 잘못된 끈기는 오히려 파괴적이다. 나는 수많은 경영자들을 보며 깨달았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잘못된 길에서도 성실하게 노력한다.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자기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감수한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버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버틸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가장 먼저 손절 기준을 세웠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손해가 나면 접을 것인가? 어떤 상황이 되면 미련 없이 철수할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고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처음 창업했을 때 나는 이 원칙을 몰랐고 감정적으로 사업을 붙잡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이라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단지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깊이 반성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경영하라. 그 이후부터 나는 어떤 사업이든 출구 전략을 먼저 생각했다. 언제 멈추고 언제 철수하고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지. 이 기준은 나에게 두 가지 힘을 줬다. 첫째, 잘못된 길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용기. 둘째, 올바른 길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집중력. 사람들은 포기를 부끄러움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잘못된 방향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포기는 회피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하나를 포기해야 비로소 또 다른 하나를 붙잡을 자리가 생긴다. 기업을 오래 운영해보니 알게 되었다. 성공한 기업은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손실을 피하기 위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얻기 위해 포기했다. 그들은 끝까지 버티는 선택보다 살아남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오래 남았고, 그래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길은 계속 가야 할 길인가? 아니면 지금 내려놓아야 할 길인가? 올바른 포기는 실패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지혜다. 이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운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직원 문제였다. 능력 있는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떠나기도 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으며 사소한 오해로 조직 분위기가 무너지는 일도 수없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사람이 문제인가? 문화가 문제인가? 그러나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나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니라 나였다. 나는 젊을 때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이 강했다. 그 욕심이 성실함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지의 시야를 좁게 만들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하면 월급이 오릅니다. 성과를 내면 더 큰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저 사람은 결국 자기 성공을 위해 우리를 쓰고 있을 뿐이다. 리더가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볼 때 직원들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다.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리더를 떠나는 것이다. 그때 내가 깨달은 원칙이 바로 주어 전환 주유, 쟁환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직원은 무엇을 원하는가로 시선을 바꾸는 것. 내가 성공하려면이 아니라 직원이 행복하려면으로 질문을 바꾸는 것. 놀랍게도 주어를 바꾸는 순간 회사는 전혀 다른 조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했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직원이 머물 것인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직원이 나를 신뢰할 것인가? 직원들이 이 회사를 자기 인생의 일부로 느끼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직원들의 관점에서 제도를 다시 설계했고 업무 환경을 다시 구성했으며 작은 불만이라도 귀 기울였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조직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성과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때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사람이 떠나면 돈도 떠난다. 기업은 사람의 마음 위에 세워진다.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 어떤 전략도, 어떤 시스템도, 어떤 보상도 효과가 없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작은 전략도 큰 성과를 만든다. 많은 경영자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항상 나를 중심에 놓기 때문이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효율을 높일까? 이런 질문은 결국 조직을 소비하는 경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어를 바꾸면 경영은 소비가 아니라 축적이 된다. 직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면 해결책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순간 기업은 비로소 장기적 안정 위에 서게 된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주어를 바꾸면 운이 바뀐다. 사람이 모이는 기업은 항상 운이 따라온다. 사람이 떠나는 기업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 있어도 결국 무너진다. 주어 전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본질적인 태도이며 리더가 반드시 익혀야 할 가장 깊은 통찰이다. 경영을 오랫동안 해보면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감각에서 나오곤 한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를 끝내며 어떤 사람은 작은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그 차이의 근원에 메타인지가 있다고 보았다. 메타인지는 단순히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아니다. 경영자에게 메타인지란 전체를 보는 눈과 미세함을 보는 눈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다. 나는 이를 새의 눈과 곤충의 눈이라고 불러왔다. 새의 눈절, 전체를 보는 힘. 새의 눈이란 높은 곳에서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이다. 오늘의 매출보다, 이번 달의 변동보다, 산업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책과 자본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읽는 힘이다.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손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이익에 들뜨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의 근본 구조를 보고 다음 흐름을 예측하며 위기의 징후를 미리 감지한다. 이 눈이 없는 경영자는 숫자에 매몰되고 변화에 뒤늦게 반응한다. 곤충의 눈, 곤충, 옌, 디테일을 읽는 힘 반면 곤충의 눈은 지극히 작은 신호를 읽어내는 감각이다. 현장에서 고객의 표정, 직원의 사소한 불만, 매출 구조의 미세한 흔들림, 경쟁사의 작은 움직임까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변화의 씨앗을 보는 능력이다. 곤충의 눈이 없는 경영자는 큰 흐름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길을 잃는다. 전략은 있지만 실행이 약하고 계획은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놓친다. 두 눈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경영자의 진짜 능력. 많은 사람들은 두 눈 중 하나만 가지고 있다. 새의 눈만 가진 사람은 공상가가 되고 곤충의 눈만 가진 사람은 관리자에 머문다. 그러나 기업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경영자는 반드시 두 눈을 동시에 작동시켜야 한다. 나는 매일 현장을 돌며 직원과 고객의 반응을 직접 보고 느꼈다. 그러면서도 밤이면 책상 앞에 앉아 산업의 흐름, 세계 경제의 방향,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분석했다. 현장의 온도와 시장의 기온을 동시에 읽는 능력, 이것이 운을 다루는 가장 높은 형태의 지능이었다. 모호함을 견디는 사람이 기회를 본다. 사람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신호가 보이면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호함 속에는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다. 기회는 결코 명확한 형태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위기와 기회 모두 처음에는 모호한 신호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조급해하지 않고 정보를 더 모으면서 판단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시야의 겸손이 필요하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시야는 가장 좁아진다. 경영자는 늘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 겸손함이 새의 눈과 곤충의 눈을 동시에 열어주는 힘이다. 메타인지, 새의 눈, 곤충의 눈,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기회를 보고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며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경영을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세상에는 명확한 것이 거의 없다. 사람도 모호하고 시장도 모호하고 숫자도 모호하다. 그럼에도 많은 경영자들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면 절대 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래서 정보를 충분히 모으기도 전에 판단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경영의 세계에서 조급한 판단은 대부분 값비싼 실수로 이어진다. 나는 여러 위기 속에서 확인했다. 성공한 경영자와 실패한 경영자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모호함을 견디는 시간의 길이었다. 모호함 속에서 버티는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더 유연한 사고로 미래를 대비한다. 반면 모호함을 피하려는 사람은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결론에 집착한다. 그 결론이 틀렸다는 사실은 언제나 너무 늦게 드러난다. 나는 사업 초기 불확실성을 계산하려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불확실성은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라 견디는 대상이다. 견디는 동안 정보가 쌓이고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며 시장 흐름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이다. 큰 기회는 명확하게 오지 않는다.
언제나 애매한 신호로 다가온다. 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불편한 공기처럼 스며들 뿐이다. 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려면 모호함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항상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라. 머무르는 동안 판단의 수준이 달라지고 전체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열리며 위기와 기회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모호함을 견디는 힘은 결국 감정의 절제에서 나온다. 불안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조급함을 억누르며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것. 이 절제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의 정신 근력이다. 나는 위기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 지켜보고 기다려라.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정보를 모으고 상황의 본질을 정리하고 다음 행동의 형태를 차분히 설계하는 시간. 모호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판단은 더 깊어지고 결정은 더 단단해지고 운의 흐름까지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확신한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자가 결국 운을 손에 넣는다. 왜냐하면 큰 기회는 명확할 때는 이미 늦기 때문이다. 정답이 없는 순간을 버티는 사람만이 정답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이 모호함을 견디고 있는가? 아니면 피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수많은 폭풍 속에서 회사를 지켜낸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었다.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경험하며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으면 성공하고 운이 나쁘면 실패한다. 그러나 나는 경영의 세계에서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한 착각인지 수없이 확인했다. 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의 뒤에는 반드시 준비, 시도, 관찰, 절제가 존재한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다. 그들이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운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불운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을 원칙이 있었으며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철학이 있었다. 운은 결코 감정적인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는다. 운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 흐름을 읽는 사람, 두려움 속에서도 시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진다. 운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오랜 시간 관찰해보니 운이 좋은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녔다. 첫째, 많이 움직인다. 시도의 양이 많으면 실패도 많지만 기회가 스며들 틈도 많아진다. 둘째, 불운에 흔들리지 않는다. 불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다음을 준비한다. 셋째, 사람을 모은다. 사람이 떠나는 기업에는 운도 떠난다. 사람이 모이는 기업에는 운도 머문다. 넷째, 판을 크게 본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흐름과 구조를 먼저 본다. 다섯째, 모호함을 견딘다. 기회는 명확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애매함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결국 운은 태도의 문제다. 운을 믿는 사람은 운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흐르도록 행동한다. 운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이 자신을 지배하게 만든다.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다. 운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 경영을 하며 수없이 고민했다. 나는 어떤 리더였는가? 나는 어떤 원칙을 지켜왔는가? 나는 어떤 태도로 위기를 견뎌왔는가? 그 질문들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내가 만든 운이 결국 회사를 만들었고 회사가 만든 운이 다시 나를 만들었다. 운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며 기업의 리듬이며 결정의 기준이며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오늘 나는 어떤 운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나를 경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운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래 기다릴 뿐이다. 운을 만드는 사람은 늘 새로운 계절을 자신의 힘으로 열어간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운을 두려워하지 말고 운을 기다리지 말고 운을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평생 깨달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칙이다.